제가 실제로 뭐 여러 게임들, 수십 개의 게임들을 다 깔아서 테스트해봤는데 요거 뻘짓이었어요. 안녕하세요, 뻘정소의 뻘짓입니다. 이번에는 이상적인 노트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노트북을 가져왔는데요. 제 생각에 좋은 노트북이란 가볍고 성능 좋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건데,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X86 노트북들, 그러니까 뭐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들은 이 세 개를 동시에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. 가벼우면 뭐 성능이나 배터리를 포기하고, 성능을 챙기면 뭐 무거워지고, 뭐 하나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그런 식이었죠. 그래서 퀄컴이 대안으로 수년 전에 윈도우 진영에도 출사표를 던졌었는데, 재작년에 스냅드래곤 X 시리즈로 준비 제대로 해서 대박을 한번 쳤고, 올해 2세대까지 나왔습니다. 사람들이 왜 애플 M칩에 그렇게 열광하냐? 걔도 스냅드래곤 칩과 같은 ARM 기반이거든요. 고성능인데 전력은 적게 먹고, 특히 노트북을 그냥 달아뒀을 때 대기 상대에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효율적이거든요. 다만 스냅드래곤 칩은 윈도우에선 그동안 호환성이 다소 아쉬운 요소라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어요. 몇십 년 동안 X86 칩이 주류였다 보니까 이 ARM 칩에선 몇몇 프로그램들이 안 돌아가는 거죠. 근데 이게 계속 개선되고 있고, 특히 이번에 게임이 안티치트 프로그램들, 이게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. 어쨌든 스냅드래곤 칩이 장점을 극대화한 노트북이 바로 이 ASUS 젠북 A16이라고 생각하는데, 일단 무게가 겁나 가벼워요. 요거 16인치 노트북이거든요. 근데 무게를 재볼까요? 실측 1.1kg 밖에 안 나와요. 웬만한 14인치 노트북들보다 가볍습니다. 이게 저전력 칩이다 보니까 쿨링 솔루션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, 거기에 여러 경량화 설계까지 들어가서 이만한 무게가 가능한 거죠. 이게 A16이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. 하나는 18코어짜리 스냅드래곤 X2 엘리트 익스트림이 들어간 최상위 칩 모델, 디스플레이도 3K, 즉 QHD 플러스급이 OLED고요. 다른 하나는 8코어짜리 보급형 스냅드래곤 X 엔트리 칩이 들어간 제품, 얘도 OLED이긴 한데 해상도가 FHD 플러스급이에요. 제가 가져온 모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, CPU는 스냅드래곤 X, 메모리는 32기가로 낭낭한 편이고요. 요즘 16기가는 뭐 나쁘진 않지만 살짝 애매하죠. 70W시 배터리에 1.1kg 무게 대비 배터리가 아주 준수합니다. 우선 디자인, 사실 이 노트북 매력이 90%가 여기에 있어요. 색이 아이슬란드 그레이라고, 딱 보면 그냥 회색 메탈 같은데 만져보면 달라요. 이게 세랄루미늄이라고 세라믹을 알루미늄에 입힌 소재거든요. 이 손에 닿는 질감이 차갑고 매끈한데 좀 살짝 도자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이거 질감도 그렇고 뭔가 펄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꽤 고급스럽습니다. ASUS 말로는 일반 알루미늄보다 30% 가볍고 3배 단단하다던데, 밀스펙 인증도 통과했대요. 내부 디자인도 외부랑 비슷한 계열의 색을 쓰면서 되게 깔끔해요. 트랙패드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키보드 쪽이 뭔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. 이게 보통 다른 노트북들도 키보드 키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화면이랑 직접적으로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살짝 아래로 파놓거든요. 근데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짝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 특이한 게, 전 이걸 대놓고 포인트로 잡는 노트북은 처음 봤는데, 이지 리프트라고, 보통 가벼운 노트북은 한 손으로 화면이 잘 안 열리잖아요. 근데 얘는 힌지 쪽에 토션 스프링이 들어가 있대요. 여는 힘을 줄여줘서 한 손으로 끝까지 스무스하게 열 수 있답니다. 포트 보여드리면 좌측에 HDMI 2.1, USB-C 타입 2개, 이거 각각 40기가짜리입니다. 그리고 3.5파이 잭이 있고요. 우측에는 USB-A 타입 1개, SD카드 포트 큰 거 1개 이렇게 있네요. 여기까지는 칭찬밖에 안 나와요. 무게, 소재, 마감, 이건 ASUS가 진짜 잘 만들었어. 자, 디스플레이 쪽도 보면 OLED입니다. 그리고 16:10 비율이에요. 사무용 목적이니까 훌륭하죠. 다만 아쉬운 건 WXGA, 즉 1920 by 1200이라는 거고, 주사율도 60Hz예요. 이왕 넣어주는 거 해상도가 QHD였으면 어땠을까? 자, 디스플레이 측정도 해봤는데 OLED를 넣어줄 정도다 보니까 훌륭합니다. 무려 DCI-P3 100%를 충족해요. 평균 감마도 2.18 정도로 괜찮고, 최대 밝기도 실측 300니트로 OLED 패널이라는 걸 생각하면
이하면 괜찮죠. 다만 색 정확도가 4.3가량, 보통 2 이하면 전문가용으로 쳐주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. 마이 에이수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색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 일일이 다 찍어봐도 델타 E 값이 3에서 4 정도 수준이라 이 색 정확도에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는 모드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. 다만 OLED만큼 G2G 응답 속도는 평균 0.4mm로 잔상 없이 게이밍으로도 쓸 수 있는 수준이고요. 기본적으로 글레어 패널이라 좀 반딱반딱 거려요. OLED는 보통 글레어 패널로 많이 넣어주긴 하던데 요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. 마이 에이수스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리며 요거 프로그램이 괜찮아요. 뭐 배터리 최대 80%로 충전할 수 있는 모드, 성능 모드도 이제 3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운드 선택도 있고요. 이거 이제 돌비 애트모스입니다. 픽셀 리프레시, 얘가 30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기본 음짤, 영상 같은 게 틀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걸 임의로 끌 수 있는 선택지를 준 게 좋아요. 물론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가급적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작업 표시줄, 이게 항상 화면 아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번일이 생기기 쉽잖아요. 그래서 기본값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려지는 건데 가까이 가면 올라오고요. 전 그냥 고정해 뒀습니다. 또 하나 사용성이 괜찮은 게 자동 키보드 백라이트 기능, 주변 광 센서가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밝게, 밝은 곳에서는 자동으로 백라이트가 꺼져요. 그리고 게이머라면 알아둘 게 여기 스냅드래곤 컨트롤 패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이게 기본 프로그램은 아니긴 한데 요걸 깔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새 드라이버 나오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가 뜨고요. 드라이버 하니까 게임이 떠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컴이 이번 스냅드래곤 X 2세대를 발표하면서 안티치트 회사들이랑 협업을 했거든요. 아니 협업을 왜 해? 일단 현재 암칩에서 기존 X86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는 있어요. 에뮬레이션으로. 즉, 한 단계를 거쳐서 호환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몇몇 프로그램들을 보시다 보면 설치할 때 X86, 그러니까 이제 32비트, 64비트 버전이나 암 버전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. 처음부터 암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이제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이 에뮬레이션이 네이티브 대비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. 시네벤치 2026이라는 CPU를 풀로 활용하는 벤치마크가 있어요. 이걸 암 버전으로 돌리면 CPU 이름을 스냅드래곤 X라고 제대로 인식하고요. 점수는 2700점 가량 나와요. 근데 똑같은 벤치마크를 64비트 버전으로 돌리면 CPU를 가상 CPU라고 인식을 해버려요. 점수도 1600점으로 뚝 떨어지고요. 또 이거는 똑같은 브라우저인데 하나는 X86 버전, 하나는 암 버전이에요. 생긴 건 똑같지만 물고기 테스트에서 X86 버전이 점수가 더 낮게 나오죠. 즉 호환이 되고 돌아가긴 하지만 제 성능을 다 내지는 못한다 이거예요. 참고로 암 네이티브인지 아닌지 보려면 작업 관리자에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이름 옆에 아키텍처가 X86인지 암인지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암으로 뜨면 이제 암 네이티브 프로그램 들인 거고 X64라고 적혀 있으면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웬만한 게 호환이 된다며 안티치트 얘기가 왜 나오냐? 에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건 일종의 샌드박스 같은 거라서 시스템 깊숙이, 즉 커널 단에까지는 접근을 못해요. 근데 안티치트 프로그램들을 처음부터 암 네이티브로 만들면 에뮬레이션이 아니라 순정으로 돌아갈 거고 순정이니까 시스템 커널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. 제가 실제로 뭐 여러 게임들, 수십 개의 게임들을 다 깔아서 테스트 해봤는데 요거 뻘짓이었어요. 여기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친절하신 분들이 이제 호환 리스트를 다 적어놨어요. 한국어도 지원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앱은 모두 암 네이티브로 작동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인기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지금 호환 여부가 나오면서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건지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건지까지 다 적혀 있죠. 여기서 이제 모든 윈도우즈 앱 보기 눌러서 궁금한 거 검색해 보시면 돼요. 뭐 V-Ray 같은 뭐 이런 작업 프로그램들도 에뮬레이션으로 호환성이 된다 라고 나와 있고, 요거 말고 게임이 있거든요. 한국 게임도 검색하면 나옵니다. 영어로 검색하긴 해야 되는데 메이플 스토리 호환성 아니 뭐 오버워치 같은 거 오버워치도 돌아간다고 나와 있죠. 실제로 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이플 정도는 잘 돼요. 슉
이외에 제가 직접 실행해본 건 사이버펑크, 오버워치, 스타트, 포트나이트, 메이플, 던파 뭐 요렇게 확인을 해봤고 던파도 요렇게 잘 되고요. 실제로 게임 호환성이 되게 좋아졌어요.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안티치트만 암 네이티브인 거고 게임 자체가 호환이 됐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어요. 예를 들어 배트라이 안티치트는 암 네이티브가 됐지만 배그는 실행이 안 되고요. 협업이 안 된 안티치트 프로그램 가진 친구들은 당연히 안 됐고요. 근데 이 발로란트, 롤이 뱅가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돌아갈 겁니다. 한국에선 롤이랑 발로란트 되면 다 됐죠 뭐. 물론 요즘 은행이라던가 정부 문서라던가 대법원 사이트 전혀 문제 없이 가능했습니다. HTS까지도 웬만하면 다 됩니다. 성능도 말씀드리면 암 네이티브 벤치마크인 시네벤치 2026 1회 돌렸을 때인데 성능 모드에서 2700점 가량, 데스크톱으로 치면 뭐 라이젠 5 5600X, i5 12400 정도의 성능이고요. 놀라운 점은 풀로드에서 22W 가량밖에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. 이게 암이 놀라운 점이죠. 그리고 10분짜리 지속 부하 돌려보니까 저소음 모드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전력 제한 프로파일이 딱 걸려 있는 건 아니고 팬 속도에만 차등이 있더라고요. 온도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서서히 성능을 낮추는, 그러니까 스로틀링을 자연스럽게 거는 방식이에요. GPU 테스트도 해보면 3D마크 스틸 노마드 라이트, 얘는 암 네이티브예요. 1070점 가량 나옵니다. 데스크탑으로 따지면 GTX 1050 정도고요. 좀 더 친숙한 타임스파이는 에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930점 가량, 이제 에뮬레이션이니까 성능이 더 떨어지잖아요. 데스크탑으로 따지면 GT1030 수준이에요. 어차피 용도가 그냥 영상 재생용, 하드웨어 가성용이니까요. 얘는 스냅드래곤 X 시리즈 중에서도 막내 엔트리 칩이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. 성능 자체는 사무용으로 충분한 정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. 팬이 뭐 엄청 세게 돌아가거나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 저소음으로 무소음급으로 돌아가려 하면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. 이게 좀 살살 올라오는 소음이 좀 있어요. 왜 그런 거 하니 뜯어서 보여드리면, 상판은 이렇게 난이도는 하 정도 수준이고요. 오, 기판이 생각보다 되게 작고 귀여운데요. 우선 팬이 2개 라고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칩이고 얘가 LPDDR5X 메모리인데 이 칩에 히트5가 이렇게 연결돼서 팬이 있어. 오케이, 너는 인정. 근데 넌 뭐야? 이 칩이랑 이어져 있지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런 히트파이프도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아마 쿨링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, 아마 이제 그냥 공기 흐름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SD 슬롯은 하나가 있고 아쉽게도 추가 슬롯은 없고요. SSD는 마이크론 2600 QLC D램이 쓰긴 하지만 읽기 5100메가, 쓰기 3200메가 정도로 뭐 무난하게 쓸만한 SSD입니다. 배터리 용량은 70W씩, 그러면서도 1.1kg 무게니까 대단하죠. 근데 용량이 많기만 한 게 아닌데요. 암이 가장 큰 무기는 배터리죠. 풀로드 해도 20W 가량밖에 소모하지 않고요. 공식적으로 뭐 최대 43시간이 간다고 하던데 항상 하는 유튜브 테스트 결과 24시간 20분이 갑니다. 이거 24시간 돌리는 노트북은 처음 봤어요. 더 훌륭했던 건 대기 전력이에요. 그냥 닫아놓고 절전 모드로 두면 효율이 엄청나요. 다음날 열어보면 뭐 1%, 2% 빠질까 말까 하더라고요. 충전 C타입으로 받고요. 그냥 USB PD 충전기로도 65W 가량 무난하게 나옵니다. 그거 말씀 안 드릴 뻔했네. 이거 리콜 기능 됩니다. 왜? 내가 지금까지 노트북 썼던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OCR이 되기 때문에 검색하면 언제 어떤 화면에서 그 키워드가 떴는지 알려주죠. 분명 그 기사를 봤었는데 키워드 몇 개만 생각이 난다던가, 문서를 날려먹었는데 그 시간대로 가서 복사 붙여넣기로 살린다거나. 보시면 제가 아까 게임 튼 거 나오고, 뭐 메이플 보여드렸던 거, 웹사이트 보여드렸던 거 나오고, 이렇게 쭉 예전 내역들,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유튜브 테스트 한다고 모닥불 테스트 한 거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내역들이 모두 보이고요. 그리고 앞에는 이제 각가지 여러 뭐 테스트를 진행한 것들 다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어쨌든 이 ASUS 젠북 A16 16인치를 1.1kg로 만든 미친
긴 경량을 하면서 소재와 마감, 만듦새를 이렇게 챙길 수 있나 정도로 완성도와 디자인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. 포트 구성도 좋고 뭐 칩이 엔트리 칩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성능이 그리 높은 건 아니지만 사무용 작업 정도로는 아주 충분한 성능에 느련한 호환성 그리고 확실한 배터리 타임이 이점이 있죠. 다만 급 나누기를 너무 했어요. 제가 시작할 때 상위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. 걔는 18코어 플래그십 칩에다가 3K 120Hz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쉽습니다. 특히 디스플레이가요. 그리고 고퀄리티인 만큼 가격이 공홈 기준 200만원 후반대로 꽤 있는 편이고요.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나는 가볍고 예쁜데 배터리가 오래가는 노트북이 필요하다. 회사 프로그램이 다 암에서 돈다.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. 요거 색감이나 뭐 질감,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요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실제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실물 보면 또 이거 끌리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. 뭔가 성능이 뛰어나다, 스펙이 압도적이다 이런 걸로 어필하는 노트북은 아니에요. 자,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. 그럼 다시 옵시다.